안녕하세요. MBC 공부가머니 임호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의 시기에 맞는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집안의 학생들의 이제 나이의 구성을 보면은 6세, 7세, 9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6세에서 사춘기 이전을 정신분석에서는 잠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기의 특징이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전두엽과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세에서 사춘기 이전의 애들은 보면은 어떤 공격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특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보통 보면은 미운 5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미운 5살 시기가 지나고 이제 6세가 되면은 굉장히 잠잠해집니다. 원래 이제 공격적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지향하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공격성하고 이제 두 번째 충동성하고 관련이 많은데, 그래서 충동적인 것도 굉장히 사라져요. 근데 6세 이전에 보면 애들이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거하고 좀 통하는데 그냥 불쑥 뭔가 일을 벌이죠. 근데 이제 6세가 되면은 그런 게 없어지고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5세 이전에는 뭔가 방황을 해요. 사춘기 때 되면 방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잠재기를 전후해서 애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는데 6세에서 사춘기 사이는 어떤 방황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충동은 뭐냐,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게 그냥 불쑥 일어나는 그런, 그것을 이제 충동이라고 말하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충동적인, 충동장애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보통 충동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은 이 전체 시기를 포괄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평온의 시기다, 평화의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모와의 큰 갈등이 없이 잘 지내가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이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지적인 활동이 가능해요. 지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두엽과도 관련이 많고 척도엽이나 두정엽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자,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기의 특징만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지적인 활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적인 활동은 하나는 언어적 활동이에요. 언어적 활동이고, 그래서 언어적 활동은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언어적 활동을 할 때 뭐냐 하면 이제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읽고 생각하는 게 좋죠. 두 번째로 이제 지적 활동은 수학적인 활동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덧셈, 뺄셈 이런 수식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 대수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적에 가까운 기하학적 개념의 지적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숫자를 사용하는 수학을 시키면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시키면 당연히 해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블록이라든가 이렇게 도형 이런 것을 중심으로 수학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적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언어적인 활동, 그 다음에 수학적인 활동. 우리 수학이라는 단어가 이게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언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고 숫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언어나 숫자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개념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6번째 뭐냐면은 스포츠 활동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예, 너무 이때쯤 되면은 뭐 수영을 한다든가 뭔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시켜도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왜 이 시기에 가장 조용하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중심적인 방어 기제가 억압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기 자신을 억압함으로써 이렇게 평온한 시기를 보내는데 실제로는 이게 평온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잠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재기라는 것은 이제 화산으로 따지면 휴화산과 같은 거예요. 언제나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 터지냐? 사춘기가 되면 다시 터집니다. 사춘기 이후에 터지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동이 일어나고 방황하고 평온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이런 특성이 다시 사춘기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기에 맞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모씨 가족 아이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의 자녀들의 나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서남이는 9세고 두 번째 지범이는 7세고 세 번째 준서는 6세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모두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잠재기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상황이 부정적일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그냥 좋게 호응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의 식구들 관계에서 부모고 특히 어머니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식들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부정적 반응일 때 부정적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동물의 경우하고 원시적인 동물의 하고 인간은 좀 다릅니다. 원시적인 동물은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적을 만났거나 만약에 노루가 예를 들어서 곰을 만났다든지 하면은 어차피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적들하고 만났을 때 싸우거나 혹은 도피하거나 혹은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싸우는 애가 있고 도피하거나 도피나 회피나 비슷한 말인데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어붙는 거죠. 얼어붙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서남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부모 앞에서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수동적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 말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시간이 나면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회피 현상이 다른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한다든가 다른 걸 통해서 자기를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서남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서남이는 첫째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요. 그럼 왜 수학을 왜 싫어할까요?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아니면 이 수학 공부가 자기한테 맞는 수준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수학을 싫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대수적 측면이고 하나는 굳이 따지면 기하적 측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좀 기하적 측면, 다시 말하는 도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수학을 접근하기는 게 좋은데, 너무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하면은 이제 수학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남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도 질색, 영어도 질색. 아, 근데 보세요. 얘가 국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어도 질색이에요. 그럼 영어가 뭐예요? 암기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언어로 시킨 게 아니고 암기 과목으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이는 스스로 자기를 쾌락을 즐깁니다. 그 쾌락은 뭐냐면 글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썼는지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이모 씨가 방에 들어왔을 때 살짝 숨깁니다. 이 숨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공부 안 하는 것을 숨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내면 세계를 글쓰기에 표출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죠. 자기 속을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남이들 공부하는데도 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수학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좀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죠. 단순하게 막 문제 암기하고 문제 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도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탐구하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시중에 보면 사고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수학이 많습니다. 무늬만 사고지 진짜 사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라는 개념이 도무지 무슨 사고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사고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고력이란 뭔가? 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수학적 사고력인가? 여러분, 이제 수학은 사실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화시키는 게 원래 이제 진정한 의미의 수학입니다. 문제를 내는 게 수학이죠. 문제 푸는 건 기계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지법인은 굉장히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학을 일부러 틀린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는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칭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빨리 했으면 빨리 한 것에 대한 칭찬, 다시 말하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하면 할수록 숙제를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결국 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요? 많이 할수록 고통스러움으로 가는데요. 인간은 고통을 회피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통을 회피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일부러 틀려서 자기가 못하는 것도 하고 천천히 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숙제로 넘어가기 싫어서 일부러 오답을 썼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떤 하냐는 얘는 도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회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나빠라고 이제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숙제 시키고 막 하라고 강요하면은 엄마 나빠하라고 반복합니다. 이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투쟁을 하면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두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빠할 때는 엄마는 공정하지 않아, 평등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가 나빠? 공부시키는 게 나빠? 너 나가 이렇게 말한 거죠. 애는 집을 나가는 거죠. 근데 방송에서도 애들 이런 것을 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은 적정하지 않아요. 이건 가출이 아니고 어머니의 명령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건 반항이 아니죠. 순응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뭐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반항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적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요사이 지범이가 날 보고 엄마는 숙제쟁이라고 한다. 이 숙제쟁이가 뭐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을 숙제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구화시키는 것이죠. 숙제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엄마도 느끼긴 느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나빠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고 모든 것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준수인데, 준수도 이제 6세가 되어서 이제 겨우 이제 사고라든가 어떤 지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엄청나게 시키니까 애가 이제 답답해지고 환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그런 인내력과 이런 것도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침대로 가거나 수시로 어떤 회피현상, 도피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약간의 짜증을 내죠. 이 짜증이 결국 뭐냐면은 화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짜증이라는 것은 태도죠. 여러분, 짜증이란 말 자체가 그 속에 화가 담긴 거예요. 화가 담기고 태도가 이제 태도가 이제 화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태도인데, 이런 것을 이제 여러 번 드러내죠. 막 얼굴도 찌그리고 몸을 뒤틀고 뭐 들어 눕기도 하고 침대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얘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이 윤정희 씨 같은 서남이나 지범이 준수 어머니인 윤정희 씨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경우가 많을 겁니다. 부모가 하는 게 뭐 자제들 자식들 나쁘게 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기는 다 아름답고 선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모 씨 그 자녀분들은 모두가 이제 부정적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잠재기를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이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보내게 되면은 사춘기 때 어마어마하게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빨리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해서 잠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서활동, 교육활동,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이야기한 기본적으로 애들이 싫어하는 활동, 적절한 활동,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심도 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